일본이란 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던 IT 혁명을 외면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쿨재팬이란 슬로건 하에 일본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범국가적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이는 영국의 쿨 브리타니아를 모방한 정책이긴 한데 뭐든지 느린 일본이란 국가의 특성상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12년 아베 정부 때부터였어요. 이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인데 이로 인해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매출은 극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제가 가끔 일본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말하거나 한국 문화의 성장을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본 애니의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전 이건 관점을 차리라고 보는데 기업의 성장, 매출만 본다면 분명히 성장한다고 볼지 몰라도 애니메이션이란 결국 문화잖아요? 그 문화 자체가 건전하게 크는지를 따진다면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문화를 만드는 제작사에겐 좋은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수익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디어의 현 상황 그리고 OTT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프라모델, 캐릭터 굿즈 등의 이른바 상품화 콘텐츠, 방송국의 매출, 그리고 DVD나 블루레이 등의 패키지 판매소입니다. 이 패키지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제작사가 제작위원회로부터 분배받는 형식인데요. 제작위원회는 사실상의 제작비를 대는 기관이고 일본의 제작사는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기에 직접 만들기보다는 제작위원회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투자자, 제작위원회 힘은 절대적인데요. 토미노 감독은 일본 시장에서 이들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아예 스스로 제작위원회를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이 실세인 제작위원회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준, 그리고 이 기를 제작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미디어 판매량이었습니다. 즉 DVD나 블루레이 판매량이란 거죠. 이 판매량은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심지어 건프라만을 위해서 애니를 제작하던 반다이마저 시드가 데이트를 친 이후에는 미디어 판매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문제는 성장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미디어 판매량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2년경까지만 해도 패키지 시장의 전체 수익은 약 18%였는데 이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작위원회 수익은 느는데 제작사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회사 생활에 비유하자면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직원의 실질 수입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랄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작위원회라 불리는 투자자가 이익을 보더라도 실제 제작을 맡은 제작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산하기도 하죠. 이유는 제작사의 수익 구조인데요. 현재 일본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작사는 제작비 이외의 수익은 분배받지 못하며 미디어가 잘 팔리면 그 판매량에 따른 일부 수익을 보전받거나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치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면 그 기회가 계속 깎여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많아야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판매량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애니메이션 시장은 산업 구조만이 알려졌을 뿐 정작 그 산업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연한 기회로 밝혀집니다. 2007년작인 학원 유토피아 마나비 스트레이트는 페이트나 귀멸의 칼날로 유명한 유포테블이 맡아서 기대를 모았는데 이 작품의 판매량이 2319장으로 상당히 저조했어요. 이때 TV판 애니메이션의 손익분기점이 3000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전의 일인데 이후에 후속작이 제작되는 패턴을 보면 이 수치는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3000장이라는 수치는 평균이란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보통 1편이 제일 많이 팔리고 이후엔 덜 팔리거든요. 즉 평균 3000장을 팔려면 1편은 3000장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1편을 파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날로스, 왕립 우주군, 패트레이버 제작을 하기도 했던 반다이 비주얼의 와타나베 시게루는 OVA라는 상법을 개발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미디어는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대여의 역사는 이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여하튼 그는 대여점에서 시장조사를 하다가 애니메이션의 대여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나온 세계 최초의 OVA가 1983년작인 달로스였죠.
당시 대여용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은 적어도 1만 원 이상이었는데 달러스는 총 4편이고 가격은 편당 6,800원의 저가. 하지만 이게 먹혀서 소장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덕분에 1권은 1만 장, 4권 총 합계 2만 장을 판매합니다. 즉 1억 3,600만원, 약 13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죠. 원래 TV 방영을 위해 제작하다 엎어진 걸 정리해서 내놓은 작품이라 당연히 완성도는 그리 좋지 못했음에도 판매량은 대성공. 이후 OVA는 일본에서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며 나중에는 TV판 애니메이션도 미디어로 판매하기 시작해요. 애니메이션 소장 문화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TV판의 변화를 보면 애니메이션 시장 상법의 변화도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TV판의 경우 4-5편씩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2편씩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화제작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이었겠죠. 원래 TV판은 40권은 기본이고 인기가 좋으면 수백 편도 제작되었지만 대여에서 판매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미디어 판매 수익이 떨어지자 이후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록량을 줄여버립니다. 과거에는 OVA가 한 편에서 2편, TV판은 4편에서 5편씩 넣어줬던 반면 이후엔 모두 한 편에서 2편으로 통일하고 가격을 점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며 이를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데 있죠. 80년대에 태동한 OVA 시장은 점점 성장해서 2000년대에 들어선 연간 200만 장이 팔릴 정도로 커집니다. 다만 여기엔 생각지도 못한 허수가 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TV판의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예로 49화 TV판을 4편에서 5편씩 넣으면 12장이 되는데 26화 TV판을 2편씩 넣으면 총 13장이 됩니다. 편수는 줄었는데 한 장이 늘어나는 마법이 벌쳐지죠. 이렇게 팔린 작품 수는 줄었지만 판매량은 조금씩 불어납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DVD가 출시되고 2010년경엔 블루레이가 활발히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이 되면 열성 팬이 2버전 매체를 모두 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요. 즉 한 사람이 2장을 사는 셈이니 사는 사람이 줄어도 판매량이 불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겁니다. 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시일이 상당히 지난 뒤였습니다.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였죠. 2008년에 리먼 쇼크,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들은 점점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계는 위험을 바로 깨닫지 못했는데요. 왜냐면 당시 최고 히트작이었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가 무려 7만 장이나 팔렸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팔린 1위부터 10위까지의 애니미디어의 판매량, 즉 톱10의 총 판매량이 28만 장이니 거의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수준인데요. 이 7만 장이라는 수치가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늦게 감지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다음 해부터 시장의 위기가 부각되기 시작해요. 2012년엔 니세 모노가타리가 6만 장, 톱10 총매상이 약 26만 장, 2013년엔 진격의 거인이 5만 장, 톱10 총매상이 25만 장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후부터는 미디어의 판매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1년 화제작인 우마무스메 2개의 판매량은 무려 17만 장이었는데 문제는 톱10 총매상이 고작 24만 장이었다는 겁니다. 2위부터 10위까지의 판매량이 고작 7만 장이었다는 거죠. 즉 무너진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제작사는 제작비의 일부, 미디어 판매량의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수익의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판매량이 줄면서 이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대위기죠. 그런데 이때 제작사에게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는 결정타이기도 했죠. 2015년 아시아 최초 공략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한 넷플릭스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골머리 잡고 있었는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정체된 상황이라 그들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투자했어요. 한국은 장기인 드라마, 일본은 애니메이션이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킹덤, 더 글로리 등으로 연이어 히트를 치는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유의미한 성과가 없어 투자를 점점 줄이고 있었는데 이때 하늘에서 결정타와 동화줄이 동시에 내려옵니다.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는 미디어 시장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으로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작사가 판매량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소편이 존재할 경우 판매량이 구매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예로 스퀘어 에닉스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판매량은 바로 밝혔지만 후속작인 리버스의 판매량은 발매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추측상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후속작의 판매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 보는 것이겠죠. 이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작품은 판매량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나 혹은 전작이 데이트를 쳐서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이벤트 등에서 1화만 들어간 디스크를 배포하거나 또는 이벤트 티켓 구매 시 무료로 증정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은 겁니다. 이 시점부터 미디어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추락하죠. 2022년 1위인 리코리스 리콜의 판매량은 33,000장, 톱10의 총 판매량은 16만 장을 보이면서 10위 안에 들어도 1만 장도 못 파는 작품이 속출하더니 2023년 1위인 주술회전이 이기는 28,000장, 톱10의 총 판매량은 12만 장으로 더욱 줄었으며 급기야 2024년 1위 후보인 걸즈밴드 크라이는 고작 12,000장,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패배 히로인이 너무 많아도 뛰어난 퀄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5,000장에 그쳤죠. 즉 OTT 시장과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인해 디스크 시장이 일제히 쇠퇴해버린 겁니다. 이러자 회사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짜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에 발매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블루레이는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고가에 책정되는데, 이건 실은 일본과 동등한 가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 역수입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슬램덩크는 풀 HDM에도 불구하고 일본판 4K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나왔고, 신 에반게리온도 전편과는 달리 일본과 비슷한 가격에 나온 것이죠. 또한 페이트 제로, 던전법 같이 처음 낼 때부터 박스 세트로만 출시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1편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에서 이렇게 팔면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판 형식으로 초판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였죠. 미디어의 쇠퇴라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미봉책으로 버티고 있을 때 다른 나라 시장들은 이미 디스크 박멸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용 디스크 관련 인력을 전부 정리했고, 디즈니, 유니버설 등은 물리 디스크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했죠. 미디어가 줄자 플레이어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게임기는 디스크 없는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포, 삼성, 그리고 LG 등의 제작사가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생산을 중지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와 미디어가 점점 줄어드니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 이러자 미디어를 사는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되죠. 사실 현재 일본에는 고령화 및 실제 임금 감소로 인해 집에 대형 TV가 없거나 심지어 컴퓨터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플레이어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오히려 블루레이 플레이어 보급이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아직도 DVD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니 츠타야, 게오 등의 렌탈 공룡이 점포를 줄이게 되고, 점포를 줄이니 렌탈용 미디어 구매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며, 이러면 플레이어의 판매량도 줄고 제작사의 수익도 줄죠. 디스크 미디어가 안 팔리니까요. 이런 현상을 OTT가 부추깁니다. TV도 있어야 하고 플레이어도 있어야 하는 미디어와는 달리 OTT는 큰 화면만 포기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미디어의 판매 감소로 인해 점점 쇠퇴하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OTT로 인해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OTT 시장은 결정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동화 줄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제작위원회는 제작비의 일부를 제작사가 부담하게 했지만 OTT의 경우에는 제작비를 전부 부담하는지라 제작비를 절감해서 마진을 챙기는 것이 가능했죠. 또한 경우에 따라선 미디어 판매보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한 예로 2화가 들어간 미디어를 6,000원에 팔 경우 손익분기인 3,000장을 판다면 약 1,800만 원이 되겠죠. 이후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을 무시한다면 12화를 6편 팔면 1억 800만 엔입니다. 그런데 OTT의 경우에는 편단 제작비가 무조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의 경우 12화 공급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되네요. 미디어가 잘 팔린다면 OTT는 큰 대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엔 OTT론 저예산 작품만 납품했죠. 미디어를 팔 수 있는 작품은 직접 방영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3,000장도 못 파는 작품이 널리고 깔렸고, 설령 3,000장을 팔아도 이후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OTT는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미디어를 제작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작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를 유통하고 보관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팔릴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는 비용도 발생하죠. 하지만 OTT는 디지털 데이터라 별도의 제작비가 들지 않으며 제작사가 서버 비용을 낼 일도 없습니다. 즉 이런저런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OTT에 파는 게 더욱 안정적인 거죠. 물론 오징어 게임같이 초대박이 난다면 제작사가 손을 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제작사들은 방침을 바꿔 점점 OTT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질 작품이 판치던 초창기와는 달리 양질의 도전작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좋은데, 예전에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장에 2배씩 넣어줬다면 OTT로도 방영하는 경우에는 미디어에 넣어주는 편수가 약간 늘어난다는 거예요.
굳이 광미디어로만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게임, 영화, 만화 등의 미디어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콘텐츠 업계는 이런 바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디스크는 마니아를 위한 미디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출과는 달리 그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중국 등의 후발주자에 추격을 당한다고나 할까,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해서 인재들을 빼앗기는 상황이며 이 와중에 미디어란 판매 수단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OTT란 동화줄에 매달린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OTT의 수익은 안정적이되 대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대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타개할 필요성은 있지만 뭐든지 느린 일본의 특성상 이를 빨리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